이러한 일본의 작전에 만류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이 독도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일본 곳이라고. 독도로 저들어올 곳을 통보했어요, 한국에요. 그야말로 전쟁 선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경비전이 접근해서 일본 선시선을 부셔라! 발포해도 된다. 전쟁해서 이긴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걱정은 진짜 분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일본의 속셈이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일본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죠. 일본의 산케신문 기자가 독도로 분쟁 지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자 분쟁 지역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독도를 마지막은 지킨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국방부에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또 그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쓴 군인들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2만 부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뒤늦게 알았는지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회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12해리, 이거는 한국이 지배하는 그 독도의 영해죠.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의 비밀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는 일본에 아주 단호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거의 일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셈이었고, 또 잘못하면 일본 쪽의 주장에 넘어가거나 혹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집으려고 일본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확실치 않고 원래 일본 것이었는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 된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본의 주장이 아주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일본 쪽의 주장을 동맹국이니까 일본하고 미국은요, 가끔 듣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분쟁 지역화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뒤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의 시료 지배하에 있다. 사실 일본의 시료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중국의 섬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생각열도 조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또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열도 문제, 이거는 일본 것이다. 그것들은 확실하게 일본 것이다. 분쟁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국중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음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이 사실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그 이전에 고지도라든가 일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한국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비밀 문서화가 돼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에 일본에 불리한 문서를 많이 비밀 문서로 했어요. 유출이 되지 않도록요. 네, 그러나 우리 같은 독도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문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는 이것은 한국의 영토다라고 사실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로일 전쟁 때 독도를 군사기지로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 이후 독도를 점령하여서 일본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5년에 또 독도를 잃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현재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동해의 한가운데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으로 1905년에도 로일 전쟁 때 군사적 기지로 사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동아시아의 상황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경우는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생각이 현재까지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라고 하는데 한미일이 동해에서 독도를 기지화하여서 그 삼국이 공동으로 독도를 관리하자. 이게 일본의 속셈이고 그렇게 공동 관리를 시작하면 일본이 독도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일본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기간이 지나가면 나가죠. 그런데 한국 쪽에서 일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 무슨 말이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의 말려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한번 2006년이었는데요. 독도로 저들어올 곳을 통보했어요. 한국에요.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독도 12해리에 두 쪽에 일본 해상 자위대에 순시선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해리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선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일본 총리였고 관방 장관이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신조의 제의로 그렇게 독도 도발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긴장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16쪽에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본 순시선이 12해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양쪽에서 일본 순시선을 협공하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국의 경비전이 접근해서 일본 순시선을 푸셔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들어온다면 발포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가 오히려 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 오키섬에 정박하고 있었고 그 독도 12해리에 들어갈 준비까지 다 마쳤던 순서는 그냥 그 한국 정부의 기세에 놀란 일본 정부가 그냥 돌아와라 라고 해서 이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한번 전쟁해서 이긴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 독도 12해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때 그런 상황으로 사실 패배한 것이니까. 그런데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이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12해리에 조금 들어와도 전혀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앞으로 독도 12해리에 또 일본이 쳐들어온다면 사실상 그거 전쟁 선포예요. 그런데 이곳은 현재 상황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리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는 16쪽 정도의 경비정으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경비정 그리고 또 근함까지 동원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12해리가 아니라 13해리라든가 그 지점에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포기하는 수준에서 독도를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걱정은 진짜 분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또 그것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크게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 되거든요. 분쟁 지역이면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려고 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건 일본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까지는 괜찮지만 분쟁이라고 하면 그거 반 정도 일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군사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긴급사태에도 안전하게 독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세가 한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 한미일의 관계가 전산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충돌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전산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 큰 부담이 없게 독도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독도 문제는 그냥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여서 완전히 관심을 끊거나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독도 울릉도 이거는 특히 1900년대 초의 상황이지만 그 다음 한반도 전체 그 다음 중국 이러한 지정학적인 방향성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는 거죠. 미국의 그러한 억제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독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의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독도를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독도가 한국의 온도라는 것을 계속 세계에 알리는 연구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뭔가 일어날 때 즉각 군사적으로 독도를 지킬 수가 있는 대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극경이잖아요. 독도는 극경입니다. 극경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도는 섬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극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한국 전체, 한국 국민 전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기자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위기로 만들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은 핵심적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 강화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론 관계를 개선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 협력, 이 모든 게 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개별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 긴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의 초창기라 가지고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인선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필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도 벌어지고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주한미국의 방위비 분담도 높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미동맹 과제들이 아주 수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취임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에게 시도를 걸었고, 그런데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게, 6월 16일에 17일에서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었는데,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 그리고 또 같은 달 6월 24, 25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토 회의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당시 빠졌던 이유가 중동 정세를 들었는데 이란 공습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일본과 호주도 빠져가지고 한국이 빠진 사실이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을 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반대하는 그 집권 세력의 내부 목소리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취재가 될 경우 여러분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려가 되는 정황이 또 미국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자 그냥 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데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껴넣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 배경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당한 강경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이 중국과 괜히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불만스럽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가지고 레빗 대변인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런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가 막 있었는데 축하하는 문장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나섰고요. 트럼프의 자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극우적 인사죠. 극우 인사 로라 루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된 시점에서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우스 코리아 이런 또 글을 올려가 논란이 됐는데, 이런 레빗이나 로라 루머의 언행들을 보면은 미국의 마가 집권 세력들의 일부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외교의 방향을 잘 세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실용외교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한국 여당과 내부에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미국에서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 장벽을 우리 대통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자권 전환 등으로 시끄러운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측이 조율을 해가지고 사전에 공지가 되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 일정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늦으면은 올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능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늦죠. 정부 입장은 그보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최대 25%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종 협상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찾아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의 했던 협의 중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감한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다음 달 1일,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란이 지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이 녹화가 이루어지는 게 7월 18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타격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직접 대면 협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다자안보 무핵 현안을 한 번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한쪽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강하게 올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 톱다운 그리고 정상과 직접 합의로 실마리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꺼번에 패키지 딜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상회담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진짜 안 좋을 경우에는 11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나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속도보다 내용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우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참석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 7월 18일 분위기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통상 안보를 연결한 패키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9월 3일 날 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참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 발표는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어 있고요. 고위급 인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3부 인사의 의전 순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부터 체면을 세워주면서 효과를 누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열병식은요, 제2차 세계전이 끝난 중국의 입장에서 끝난 게 1945년 9월 2일인데 9월 3일을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주년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주년이라 가지고 5년, 10년 단위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정승절 행사를 크게 열려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실각설이 많이 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전승절 행사 때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각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이번 행사를 통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 그리고 전직 정부의 고위급 관리, 국제기구 주요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 대대적으로 초청하는데 일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청했다고 초청도 검토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고요. 이 대통령이 불참적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고려했겠죠. 아시다시피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례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런 판단에 전승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참석했었죠. 그래서 천안문에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중국의 전형적인 태도는 별 입장전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만 일정 수준 아주 급냉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압력을 넣었을 때 한국이 순순하게 응한 것은 뭐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로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2015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1일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정규재 전 주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트럼프가 간다면은 나도 갈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간에 당초 중국도 한국을 이재명 대통령 초청한 것도 물론 뭐 오면 좋겠지만은 굳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국을 한번 흔들어보고 한미 간의 틈새를 좀 벌려놔서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극론 분열 같은 것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야 할 외교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의 전략적 모호성,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모호성을 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는데 여기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과는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안미 경중을 하지 마라.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미 경중의 스탠스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노골적으로 나는 진영 논리는 일단 최대한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실리를 따져가지고 절제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자주 뽑아드는 동맹파를 적극 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표적인 동맹파 인사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되게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는 위 실장이 아직 힘이 실려있지 않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차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외부 평가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 얘기하지만은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의 보완제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전제하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에 올인하는 외교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에게 더 가까이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키워야 된다. 특히 AI나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런 데에서 이런 보편적인 의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 매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충분한 국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것은 북유럽의 3국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이런 포지션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은 한미동맹과 아까 말씀드린 한미 안보 협력에 더해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참조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그러면서 외교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 무역은 중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기서 양손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싱가포르는 스스로 일관되게 신뢰받으며 원칙에 따른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판 안미 경중은 그냥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원칙화된 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참조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로 미국과 중국 말고 영내 아세안 국가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 일본을 좀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를 더 나아가서 나토나 유럽연합, EU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방 국가 그리고 인도와 같은 어떤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 정부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은 실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일본 내 인지도가 변했어요. 군함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 다소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걸 의식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0일 날 그때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데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지지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죠. 일본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영토 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그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한 뒤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본인의 또 경험도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일본 국민들은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긍정적이고 호감이 사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았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서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라. 이런 강경 발언을 내서 쏟아내가지고 5월 20일 날 그때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반일 색채가 많이 옅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6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관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상 기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두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가자 제안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국과 일본의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별도로
나눠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문제, 군함도라든지 종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원칙 그리고 피해자 존중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와 사회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소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 대신에 어떤 기업과 화해라는 기조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연구,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영토 문제,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면서 도발이나 자극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를 이외에 해양과학이든지 환경 같은 것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의 접근도 계속 하면서 경제, 과학, 지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교류를 진행하는 이런 투 트랙을 한번 해서 한일 관계를 더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 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잔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